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정리하는 오프 더 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투자전략팀의 황산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프 더 마켓에 좀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정말요? 트럼프가 좀 관세를 좀 완화적으로 이제 하면서 증시가 오름과 함께 저희가 상황이 좋아졌는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걸 해주셨어요. 오프 더 마켓. 그래가지고 역시 시장이 올라야 저희도 이러한 인프라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네, 좋습니다. 저희도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저 이쁜 오프 더 마켓 저 뭐라 하죠? 저거를 표지판과 함께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또 이제 시장 얘기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저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래요? 다짐을 하고 이제 시장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시작해 보시죠. 네, 시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시장부터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또 이날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규제가 발표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날에는 또 어떤 거를 또 집중적으로 보고 시황을 작성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오늘 아침이죠. 트럼프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점을 생각해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관세에 대한 좀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준 역시도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전날에 이제 상황에서 유예하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었었는데 이때 이제 H20가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그런 규제를 발표가 아니죠. 이게 사실 과거에 있었던 건데 공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날 3월 소매 판매도 발표되지 않았나요? 이날에 소매 판매 발표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원 씨가 되게 잘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소매 판매가 이제 하드 데이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었던 하드 데이터인데 좀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좀 시장에 좀 자신감을 좀 불어넣는 모습 보였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부 뭐 저 같은 약간 음모론을 좀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는 이제 좀 많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재기 아닌가. 그러니까 사재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런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 안 했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3월 달에는 아직 일부만 부과됐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쌀 때 사자.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세 부과 전에 사재기에 따른 현상이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는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에서 3월 FOMC 이제 기자회견 전까지는 하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소프트 데이터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제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드 데이터를 좀 더 중시했다가 소프트 데이터로 이제 중시하는 방향이 좀 넘어간 이유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미묘한 톤 차이지만 되게 중요한 변화이긴 하거든요. 채원 씨가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그 전까지 관세를 바라봤던 관점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충격 정도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와 같은 소프트 데이터를 고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특히나 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의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이제 소비에 대한 심리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서베이를 통해서 좀 우려감을 나왔다고 한다면은 요즘 들어서 특히나 뭐 미시간 서베이도 그렇고 뭐 이런 서베이 지표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뭘 뜻하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고물가가 고착화된다는 의미고 연준이 나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어쩌면은 좀 우려 시그널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니까 불신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물가의 원인이
통화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다. 즉 공급발 원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측면에서는 그동안에서는 지금의 물가가 단기적인 충격이니까 소프트 지표보다는 그냥 하드 데이터를 집중을 하자 였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통화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좀 더 반감이 되고 또는 이제 그때부터 연준이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취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어디에 반영되냐면은 기업들의 뭐 임금 판단이나 향후의 투자 전망 이런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나 이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좀 주 컨트롤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연준 위원들 또는 파월도 좀 경계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방향성이 조금 더 불확실성, 조금 더 물가가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불확실성의 강도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이 물가를 어쩌면 자극하는 원인이 단기적인 충격이냐 아니면은 좀 고착화될 수 있는 좀 끈적끈적한, 왜냐면 우리 과거에 그 코로나 때도 끈적한 물가라는 말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끈적끈적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도 이런 관세나 아니면 향후에 뭐 상호 관세를 서로 부과한다던가 보복 관세를 이런 부분들이 좀 끈적한 물가 또는 이제 연준이 나서도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좀 물가의 그런 유발 요인, 인플레 유발 요인이 좀 다르게 좀 결이 달라졌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좀 더 끈적한 그런 요인들로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바뀌어가는 이게 사실 서베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연준은. 그렇게 해야 향후의 통화 정책 상황에서도 더 좀 효과적인 그런 뭐랄까 효용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연준이 좀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그렇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8일에 장을 보면은 또 이날에는 반도체랑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장을 끌어내리면서 각각 나스닥이랑 이제 다우가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중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S&P가 좀 견조했던 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날에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어떤 포인트들을 좀 더 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이 다우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단에서. 근데 그러면은 이해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영향력이 그러니까 비중이 2등이에요. 그 다우 지수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의 급락이 이런 혼조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 발표가 영향이 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를 볼 때마다 좀 지난해부터 조금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그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날에 실적 발표도 하고 이제 컨센을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22%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이유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의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험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그 프라이빗 보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메디케어나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국가 단위 보험도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이렇게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 단에서 이러한 펀드에 대한 삭감이나 메디케어 펀드의 삭감이나 아니면은 그 V28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개개인의 그 보험 가입자들을 리스크를 측정하는 그러한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V28 원래 기존은 V24였는데 새롭게 V28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죠. 약간 기존의 보험사들은 뭐 합병증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더 리스크를 더 측정을 해서 보험료를 올려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V28 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면은 이제 보험사들이 마진을 남길 만한 룸이 적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용 압박을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또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도 역시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디케이드 펀드가 삭감되면은 파이가 줄잖아요. 파이가 줄는 상황 속에서 의료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러한 좀 마진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은 이중악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동안에 주가를 눌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마냥 또 나쁜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건강보험도 있고 또 이제 옵텀이라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 헬스가 이제 좀 오랜 기간 좀 공을 들여온 사업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험도 하고 내가 의료도 하겠다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져가겠다. 내가 사이클 다 먹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의료 시설부터 해서 약가 협상을 하는 그런 사업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협상을 약가를 다 직접 책정을 하고 협상을 해서 보험료를 받겠다 이런 건데,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꽤나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어요. 기업도 인수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묘야 할 거 없이 타겟팅하기 딱 좋은 타겟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영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 자체는 정말 어찌 보면은 언터처블한 사업 구조긴 하죠. 네. 정부 딴에서 이거를 억지로 다 부시지 않는 이상은 좀, 그 사이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옵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유나이티드 헬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제 다우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알면 좋지 않을까. 뭐 다우에는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아니면 IBM 이런 기업들이 많지만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이게 주가가 급락해버리면은 지수가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이 되게 발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유나이티드 헬스를 보셨을 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리고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쏟아낼 때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간만에 기업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은 트럼프랑 뭐 머스크니 베센트 장관이시 파월 연준 의장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종목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자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라 하면은 현 분기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가이던스는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고,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나오는 어쩌면 스코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는 이제 기대감이 떨어져 있고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 보여주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떨어져 있는 기대감을 한번 서프라이즈 줄 수 있는 서프라이즈를, 원래 기존에는 이런 성장주들은 가이던스가 잘 나와야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의 실적도 잘 나와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그간에 좀 어닝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좋게 내고 주가를 반등시키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이미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가이던스 중심으로 실적을 봤다면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당장 실적만 잘 나오더라도, 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만 좀 잘 발표하더라도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 실적이 좀 그래도 견조하게 나올 것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좀 볼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업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또 21일에는 미국이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을 한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22일로 넘어가 보면은 또 이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이랑 그 파월에 대해서 파월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랑 이제 그 주식 중심으로 많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또 이날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이제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을 했다. 이 부분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다 빠졌던 거고, 왜냐하면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렸던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지금 다시 돌아왔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미안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날에 또 중요했던 포인트가 또 테슬라일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 웨드버시에 된 그 애널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호의적으로 봤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주 전반으로 좀 네. 이게 좋은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네. 네, 네. 많이 유명하시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해외도 유명하고. 전반적으로 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 분께서 이날 이제 테슬라가 코드레드 시츄에이션에 직면했다라는 경고를 날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 아이브스 이제 애널리스트 분 같은 경우에가 좀은 그 저희 캐시우드 돈나무 누님 같이 좀 이렇게 기술에 대한 낙관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지만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그동안에 테슬라를 지지했던 이런 애널리스트가 뷰를 바꾸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위험 신호들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총 6개 정도 리스크 요인을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각각 다르다기보다는 쭉 하나의 이어지는 흐름인데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심볼이 된 테슬라가 우려 요인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복귀 이후에 폭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네. 하지만 기존 테슬라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중심축 중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또 리스크 요인이다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1분기 인도량 부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러한 우려들이 가시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 요인이고 향후 25년도에서도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좀 암울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걱정 요인인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테슬라의 딜러와 오너들이 이런 시위와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러한 매출의 부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말씀하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테슬라의 지금 로드맵을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나왔듯이 이제 저가형 모델 Y 출시 연기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이런 저가형 모델 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관세는 비용이잖아요. 그 저가형 모델이나 이런 저가형 상품의 쥐약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테슬라에서 이번 도지나 이런 트럼프 이미지로 인해서 총 매출의 총 판매량의 15%에서 20% 정도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매출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제 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테슬라를 낙관적으로 봤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충격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날 테슬라의 급락을 좀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오늘 실적 발표, 그 23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이 실적이 어땠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좋다 하면 안 좋게 보고 싶고 안 좋다 하면 좋게 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단 아이브스 분은 꾸준하게 좋게 보고 계셨던 분인데 이렇게 안 좋게 보시니까 저는 또 굳이 좋은 걸 찾고 싶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실적 자체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주가가 반응했던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5월 이후에는 도지에 대한 업무를 줄이겠다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반응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 단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분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요인을 좀 제거를 한 거죠. 정치적 심볼에서 좀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주가 올랐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ESS 부분이에요. 네. ESS 부분을 여기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는 안 되고 이렇게 여기 네 그렇죠. ES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올랐죠. 네,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테슬라를 좋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매출 잠재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제가 ESS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테슬라 매출단에서 한 입사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슬금슬금 올라오는구나. 왜냐면 그때부터 전기차 캐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ESS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중이 커지네 커지네 하고 보니까 오늘 이제 가서 보니까 14%더라고요. 매출 비중이 아이고. ESS가. 저는 테슬라는 지금 다 전기차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매출 비중이 올라오라고 하는 게 전기차가 죽으면서 올라오면 좀 안 되긴 하지만은 하여튼 매출 비중이 이제 테슬라의 14%까지 올라왔다. ESS가.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마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제가 오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전기차 부분 마진율이 16%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ESS는 26%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아마 아시다시피 부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크게 창출하기가 힘든 사업이기도 하고, 그나마 테슬라가 좀 공장 생산성을 잘 활용을 하면서 좋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ESS가 훨씬 이러한 마진율 단에서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 부분이 확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좀 좋은 변화가 아닌가. 변화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네. 근데 그 ESS가 커지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 비중이 커진 게 사실 자동차 매출이 줄어서 커진 게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만은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사실 뭐 에너지 사업 같은 부분은 뭐 B2B든 B2G든 B2C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ESS 같은 부분들은 태양광과도 함께 이제 기술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향후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발전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테슬라로 넘어갔지만 이 날도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이 전날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서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날이었는데, 또 이날에는 갑자기 이제 정상화를 하면서 뭐 그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려던 거는 사실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대중무역에 관련해서도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전날에는 또 엄청나게 압박을 하다가 또 이제 이날에는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아니, 어떻게 네, 해석을 그렇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모르겠죠. 네. 하지만 이제 여러 시장의 위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뭐 그 외에도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는 점,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러우 협상도 잘 되지 않았고, 또는 이 와중에 연준까지 건드리면서 진짜 정말 불신이 많이 확장을 되고 있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딴에서,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도 어마무시한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하드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터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 환경이 좋거나 정부의 신뢰가 높거나 아니면은 연준이 제 기능을 할 때 터지면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최악일 때 터지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바람을 빼라는 시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호재를 뭐 왜곡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트럼프 자체의 그런 스탠스도 좀 완화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딱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와 호재다 할 게 아니라, 트럼프의 그런 관세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연준에 대한 견제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0으로 매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피크는 지났다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또 굳이 안 좋은 부분을 찾자면은 경계해야 될 요인인 거죠. 찾자면은 그동안의 트럼프의 노이즈에 따른
후폭풍은 올 겁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것도 얘기를 했다시피 소매 판매가 버텼잖아요. 네. 사재기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에 나오지 않지만은 뭐 기업들의 인터뷰나 이런 데서 나오기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홈디포나 이런 기업들이 사재기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3월에 대한 하드 데이터는 좋게 끌어왔는데 4, 5월 달에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르기보다는 이런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좀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기회로 봐야 되지 지금 올라간다 해가지고 갑자기 레버리지를 사고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성장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좀 위험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펀더를 중심으로 펀더멘탈이 좀 견조한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인 거. 담아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굳이 산다면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말 한마디 한 거지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면은 또 이런 좋은 시장에 초치기는 또 싫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완화 시그널 이제 완화되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또 언제 변동성이 워낙 이제 그 크게 말을 많이 바꾸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언제 또 안 좋은 말을 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긴장이랑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 주는 이렇게 살펴봤고 또 다음 주에 좀 중요한 기업들 실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네. 다음 주 실적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견조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자면은 뭐 당장 알파벳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24일 날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 모델이 탄탄하잖아요. 뭐 AI 수요도 사실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광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장 이제 1월 달에는 당장 1분기에는 나쁘지 않은 경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광고 매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기업들이 좀 좋은 실적 발표하면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웰타워 같은 저희 아마 해주 대회에서 나왔던 기업인 것 같아요. 웰타워도 이제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뭐 29일 날 또 허니웰, 알트리아 이런 기업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실적이 좀 견조할 것 같아 보이면은 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